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저도 군생활을 40년 했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역하고 나서 5년 동안 대학에서 리더십하고 국제관계, 그러니까 미일중로, 그다음에 한반도에 관련된 이 역학관계에 대해서 석좌 교수로 강의를 5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전역하고 6년 8개월 만에 정부로 들어왔는데 제가 딱 한 것은 5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한 지도 이제 한 2년 정도 2년 가까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장관직을 수행한 게 21개월 되니까 좀 오래간만에 강단했으니까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국민안전장관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왔으니까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폭을 좁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된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특히 제가 중간중간 파워포인트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 말의 행간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재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거고 우리 인간들은 그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고 또 어떻게 공존해 가지고 현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지 이제 21개월이 됐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14년 11월 19일 날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21개월째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태였고 또 국민안전처가 출범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고쳐나가고 있나, 또 각종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 하는 사항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떠한 사회로 안전에 관련해서 어떤 사회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 모습을 한 장짜리로 이런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강의 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언론이나 또는 국민 또 국회의원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제 20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국회의원분들이 한 50%는 바뀐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국민안전처가 출범을 해서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들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죠. 제가 제 형편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장관이 되고 나서 재작년 11월 18일 날 이제 내정 통보를 받고 그 다음 날 국민안전처가 출범을 했으니까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단 하룻밤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상대기 요원 숙소에 있는 지금 우리 상황실이 강화문 청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5분 거리에 제 비상대기 요원 숙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르면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앞으로도 제가 장관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저는 현재 이 저걸 갖다 유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국민안전처가 출범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은 우리나라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안전이라는 데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또 정부가 또 지방이 지자체가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근데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나서 달라진 모습을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재난이 일어나거나 사고 났을 때 국민들이나 국회나 그다음에 언론에서 국민안전처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해라 하는 그런 상대가 된 거죠. 저희들한테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구역에서 어떤 스크린 도어에 사고 나도 국민안전처 뭐 하고 있느냐, 대책을 빨리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부산과 울산에서 어떤 냄새가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지자체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는 국민안전처에서 조사를 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대책까지 마련해서 방송에 이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그 불안감을 잠재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안전처 전 직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이나 국회나 또는 국민들께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기 전에 섭섭한 마음은 들죠.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격려하면서 또 독려하고 이렇게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제가 와서 국민안전처 장관을 와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이 세 개입니다. 먼저 이 재난이라는 것, 세이프티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선 한문을 한번 보세요. 한문 보면 안자가 그 진머리 그 위에 덕에가 진면자거든요. 밑에 그리고 계집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집에 들어가면은 안전하다. 이런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료가. 그 다음에 또 전자도 보면은 위에 보면 파자에 보면 입구자에다가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 왕자가. 그럼 임금은 궁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이프티라는 것은 고대 그 라틴어라든지 또는 프랑스 고어에 보면은 아무런 상처 없이 온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세이프티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870년부터 1940년도까지 산업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놀드 토임이라는 그 학자가 그 산업혁명 과정 중에 일어나는 재해, 산업재해를 설명하면서 이 안전이라는 말을 썼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 그 옆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시큐리티입니다. 이 시큐리티는 여러분들도 지금 안보과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1947년도에 유엔 헌장 전문에 이 시큐리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일본 외무성에서 안전보장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것을 갖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이 한문으로는 안전보장 또는 안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여기서 보면 뭐 위다웃 그래가지고 어떤 큐라는 여러분들 나는 이 큐라를 볼 때마다 대학에 강의할 때도 이 강의를 했는데 큐라 그러면 드라큘라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그런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을 갖다 저거는 말하는 재앙과 고난입니다. 재앙과 고난. 어떤 사고 나면 재앙이고 그에 따른 고난이 또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라틴어로 보면 디스가 불길한 또 아스트로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재앙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갖다 재난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이나 또는 이런 용어적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재난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하느냐? 근데 보니까는 UN ISDR에서 이거는 유엔의 재해 경감 기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일본에 이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이 기후가 변화가 심해서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극의 곰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어쩌면 그 곰이라는 저것도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UN ISDR에서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인적, 물적,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피해를 봐서 그 공동체나 지자체에서 그것을 스스로 그 붕괴된 저것을 갖다 스스로 치유할 수 어려운 그런 상황을 재난이라고 UN 재해경감기구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재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중간에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난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개정을 해오다가 2014년 12월 30일 날 개정을 해서 국민안전처가 출범을 했고 법적 근거를 가졌고 최종적으로 한 것은 올해 5월 19일 날 19대 국회에서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뼈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체 비용은 뼈만 가지고는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한 근육이 살이 찌면 안 되지만은 그 근육이 되는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이 금년 5월 19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쭉 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기본법 제3조에 보면은 국민의 신체, 생명, 그다음에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국가 기반 시설이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은 지진이나 해일, 쓰나미 같은 이런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해를 갖다가 자연재난이고, 또 어떤 백화점의 붕괴라든지 또는 철도라든지 또는 뭐 지난번에 있었던 재작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라든지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재앙, 또 국가 기반 시설이 파괴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이런 재난을 갖다 사회 재난이라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에 대해서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 하는 이런 저건데, 이것은 제가 그러니까는 14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사고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충남대학교 교수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는 조선일보에 이 찰스 페로 교수가 쓴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 하는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한 5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그 책을 갖다 소개가 돼서 제가 그 책을 갖다 4번 읽었습니다. 그 제가 읽은 거는 그때 뭐 제가 국민안전처 장관을 오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때는 국민안전처가 나오지도 않았을 때니까 단지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 내용을 갖다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 그 책에는 여러 가지 뭐 후쿠시마 원전 이런 자연재난, 또 인적재난, 또 사회재난, 이런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봤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이 좀 주장하는 것이 이 재난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인리 법칙이 1931년도에 하인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법칙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하인리라는 사람은 미국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니까 여러 사고를 갖다 많이 대하고 뭐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조사를 많이 했겠죠. 근데 이 하인리가 보니까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커다란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300가지의 작은 징조들이, 전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일어난다. 근데 그 과정 중에 그것을 갖다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대비를 하면 되는데, 그 대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커다란 재난이나 사고가 난다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는 지금 우리가 예를 보면은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는 뭐 천장이 이렇게 균열이 생긴다든지 옥상의 바닥이 깨진 데 이런 것이 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무려 1445명이라는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은 것이죠.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한 건, 제가 조금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 찰스 페로 교수가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1984년도에 이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다양한 그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는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기술적인 실패, 저는 그 기술적인 실패라는 말을 갖다가 어떤 안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또 실패를 됐을 때 사고는 일어난다. 즉 사고가 일어난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다양한 구성 요소 속에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기술적인 실패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하면 사고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미국의 3마일 원전 사고라든지 인도에 있는 보팔 화학 공장에서 이런 사고를 갖다 그 하나의 그 논거로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울리백이라는 그 교수가 한 건데, 1980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위험사회다. 그 말은 뭐냐면, 현대 사회, 우리 현대인들이 사는 이 저기는 도처에 곳곳에 이런 사고가 날 그런 위험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자체가 위험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어느 이것이 국경이라든지 또는 어떤 한 나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경을 넘어까지 된다.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나라를 좀 국민들한테 고통을 줬던 메르스, 그다음에 테러 이런 것은 어느 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경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 국가 간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세 사람, 물론 이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재난에 대해서 주장도 하고 또 관련된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쭉 보면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할 때 이 세 사람들을 주로 많이 인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안전 장관을 하면서 쭉 하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인간들한테 이 인간이란 인류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전속되어 오는 것도 이기심이라든지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되어 오지만은 이 재난이라는 것이나 사고나 이런 것은 인간들이 욕망을 얼마나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지금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그 사고를 분석해보고 빅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원인은 많습니다. 그 현상들은 많이 봅니다. 근데 그 현상들을 보면서 나중에 그 본질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을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마련할 때 현상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본질을 보면서 본질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결국 그 속에 있는 본질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 모든 것이 딱 하나, 인간들이 욕망을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나 사고가 나는 거라는 걸 갖다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그렇고 과거의 자료를 봐도 제가 그것을 갖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이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공존해서 이렇게 또 대응하면서 살려면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안전에 대해서 관건은 욕망과 소망을 갖다가 어디에 비중을 두는 것이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안전한 사회냐 안전하지 못한 사회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우선 고대하고 중세의 인간들은 대개 이 재난을 갖다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예를 보면은 노아의 대홍수가 있을 때 이때도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마른 땅을 찾는 정도였지 그대로 견딘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도 이 인간들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신의 영역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해서 거의 6천만 명 정도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노아의 그 홍수가 났을 때는 인간들은 마른 땅을 찾았고 그다음에 또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는 거기서 불을 빨리 끄기 위해서 도로와 수로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났을 때는 작년에 메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의심 환자들을 갖다 격리시켰습니다. 비록 고대나 중세 때에도 신의 영역으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무언가 그 대처 방안을 찾았다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근대 이제 재난관리 개념이 또 한 게 1755년 11월 1일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독교에서 만성절의 날이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당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3번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포르투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15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18세기까지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바다를 갖다 지배하고 있지만은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스페인보다도 더 제일 먼저 이 바다로 나간 데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작은 우리 남한 면적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먹거리를 찾아서 바다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포르투갈은 그때는 교육권만 했는데 그 뒤에 대항해 시대 때 이런 스페인을 포함해서 네덜란드, 영국들은 이제는 생활권, 교육권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권, 즉 다시 말해서 식민지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하여튼 그 포르투갈은 이때 하면서 갖고 있던 모든 해도, 귀중한 해도라든지 고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이 지진이 다 부숴버리고 쓰나미가 들어와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같으면 뭐 상당히 우리 서울 수도권이 한 뭐 1,000만 같이 산다 그러는데 그때 이 리스본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27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희생됩니다. 그리고 85%면 거의 리스본은 완전히 전부 다 100% 파괴됐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앙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고대나 중세 때 했던 이 재난이라고 해서 신의 영역이다 하는 걸 갖다 이제 드디어 이 인간들 중심으로 이 재난 관리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재난 원인과 현상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연구도 실시되고, 그다음에 근대 이 피해 조사 이런 것을 갖다가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의 근대적인 그런 재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인간들은 또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1800년도에 보면 뉴햄스터 대화제가 있는데 이때 처음으로 미국 정부에서 재난 관련된 법을 정합니다. 이것이 미국 최초의 재난관리법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년도에 미시간이 굉장히 하루가 범람했는데 1905년도에 출범한 그 적십자사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면서 민간이 어떤 국가의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또 참가하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에츠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이에츠카가 주장한 역사란 무엇인가에 보면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데 역시 이 사람은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국민정서법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이 국가의 어떤 방향타를 갖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러면 현대 사회는 이제 신종하고 복합 재난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2011년도에 있었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사실은 원전 사고지만은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여파로 자연 재난이 사재난으로 연속해서 변환이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 재난이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태국에 대홍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반도체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홍수가 난 바람에 반도체가 이 생산에 차질을 빚다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에 그거에 연이어서 컴퓨터 가격이 상승하는 재난이 곧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상이 이제 현대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신종 재난이 증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도 메르스라는 걸 작년 처음 들어봤습니다. 메르스 할 때 작년 5월 20일인데 5월 20일 날 메르스 환자가 한 명 생겼다는데 저는 뭐 그냥 하고 뭐 방송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슨 낙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뒀는데 한 6월 2일 날 갑자기 이 환자들이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어렵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자체를 여러분들 작년에 메르스 아신 분이 있었습니까? 최초에 그때 일어났을 때 들어보신 적은 있었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아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때 메르스에 대해서는. 근데 메르스 그다음에 구제역 구제역은 2010년도에 처음 생긴 거예요. 돼지 발톱이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문제 생겨서 폐쇄되고 그러는 건데 그다음에 테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테러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지금 이런 이제 이렇게 이 신종 재난이라든지 복합적인 재난이 일어나는데 과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그런 고민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런 비유를 하면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이 돈을 잃으면은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은
또 뭐 그런 거고. 근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잖아요. 사회에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예산이 378조 6천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복지 예산입니다. 안전 예산은 거기서 3.75%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예산은 0.8%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민안전처 예산이 3조 2,11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지 예산의 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예산이 14조 6천억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데 복지가 더 중요합니까? 죽는 게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우선 목숨이 붙어 있어야지 복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산은 그렇게 돼 있다 하는 얘기죠.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안전처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관급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무위원은 우리나라에 19명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그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근데 국민자가 들어가는 장관이 지휘하는 부처는 국민안전처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장관이 지휘하는 그 부처의 정부처에 안전감찰권을 갖고 있는 것도 국민안전처가 처음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지자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직원들이 잘못하면 가서 안전감찰해가지고 하면 처벌하라고 그 장관이나 지자체 도지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기관장들이 듣지 않으면 그 기관을 경고합니다. 그 권한을 갖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그 권한을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써야 할 때는 저는 주저없이 쓸 겁니다. 맨날 보는 장관들이라도. 왜냐하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사항이 과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하나의 그냥 상처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럼 과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 가족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고 또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강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1964년도에 우리나라 예산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은 저기 에티오피아,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하고 비슷했습니다. 필리핀의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가 만나는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그때 당시보다 360배가 되는 27,000달러가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걱정이죠. 왜냐하면 27,000달러가 달성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것이 계속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이 빨리 여기를 갖다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하여튼간에. 근데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를 갖다가 11년도에 9번째로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달성을 했고 2050 클럽이라는 건 인구 5천만에다가 2만 달러 넘는 것이죠. 이것도 저희들은 12년도에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을 했습니다. 자랑스럽고 진짜 가슴 벅찬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근데 항상 사람이나 어떤 모든 사실들이나 이런 것은 항상 명암이 있죠. 근데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했지만은 안전 측면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전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매일 오늘도 한 8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80명 정도가. 그다음에 OECD 16개국가 중에서 아까 제가 포르투갈 예를 들었으니까 포르투갈의 3배 정도가 됩니다. 제일 꼴찌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망자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꼴찌죠. 안전도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안전만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아마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가
롤 모델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안전을 갖다 끌어올리면은 우리 국민들 자체도 우리들 자체도 행복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양축에 다 이렇게 해서 완전성을 갖다 키우는 것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 사고를 갖다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대안을 갖다 제시하려면은 현상을 보고 자꾸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말씀밖에 안 되죠. 여러분들 말씀하는 거 많이 보시죠. 말씀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왜 하느냐? 현상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본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만 대책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희 국민안전처에서는 이 빅데이터를 좀 더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 사고가 대형 사고의 원인이 전부 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그때만 떠들지 조금 지나면은 일주일만 지나면은 우리 지금 저 4월 달에 구마모토 지진 있었고 5월 달에 7월 3일 날 저기 울산에서 지진 규모 5.0이 발생됐습니다. 그때 전 언론, 전 국회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생 이게 많이 하셨죠. 지금 여러분들 지진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저희들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지진 나면 또 떠들 거예요. 그걸 또 잊어버리고. 저는 이 현상 이걸 보면서 누구를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독도를 저는 이제 해군에서 40년 있었으니까 독도에 관심이 많잖아요, 바다에 대해서. 근데 일본의 그 시마네현에 보면서 매년 2월 22일이 되면은 다케시마의 날을 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새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그날만 떠들다가 3일만 지나면 독도에서는 아무도 없고 그냥 갈매기가 살살 날아다니는 그런 평화스러운 섬이라고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미시간에도 아까 저를 소개해준 우리 이종모 그 제독이 잠수함 전단장을 했지만은 독도는 평화스러운 해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이 나라들의 잠수함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스크류의 음을 확인해 놓으려고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어뢰 공격을 하려고. 위에는 갈매기가 날아다니죠. 어선이 가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안보과정에 계시는 여러분들 독도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잊어버리잖아요. 물론 저도 잊어버리겠습니다. 왜냐? 인간이 슬픔이나 걱정을 갖다 계속 갖고는 못 살죠. 그러나 생각을 해야 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조치를 해야 할 사람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보가 여기 이제 군인들도 계시고 또 일반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다른 데서 산하단체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안보에 대해서 생각하시듯이 또 여러분들 다시 여기서 졸업하시면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나 또 여러분들 다. 보니까는 95년도에 용도 변경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드라이브 스루라고 음식 받아갖고 하는데 아무것도 좋지 않던다고 계속 방송에 이제 지적을 합니다. 거기서 저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론의 지적사항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말자.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듣자. 계속 용도 변경을 합니다. 왜냐? 돈 많이 벌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욕망을 갖다 절제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여하튼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법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는 계속 나고 대책은 항상 뒤따라가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시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해서 안전점검도 점검을 제대로 안 해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차도 그것도 다 묶어냈는데 하나도 묶지 않고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한쪽 쏠리니까 뒤집혀서 깔아앉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제가 국민안전처 장관을 와서 일성이 뭐였냐면은 국민안전처 직원들은 앞으로 국민안전 불감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교원이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장관하면서 21개월 동안 그 문서에서 국민안전 불감증이라는 단어를 그 용어를 쓴 걸 못 봤습니다. 모든 보고서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생산된 문서에 서류에 국민안전 불감증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해서 발견하신 분은 제가 저녁을 사드리겠다 그랬어요. 이걸 공적으로 제가 신문 기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못 받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걸 갖다 싫어하냐면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수준이 높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예스라고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정부 부처의 주관 정부 부처가 국민안전처인데 국민안전 직원들이 뭐를 갖다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거기에 안전 불감증 이거 써버리면 그 순간에 대책이나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디어는. 왜냐하면 그거 다 귀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전 수준은 좋다.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더 할 거냐. 이런 데서 출발을 해야지 이것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안전 불감증 쓰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보시면은 저한테 그럼 제가 저녁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녁 약속을 안 합니다. 왜냐면 상황실에 하도 자주 들어가서 저녁 오면 뭐 술 먹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녁 약속을 안 하는데 만약에 발견하시면 제가 저녁을 사드리겠어요. 저는 이건 뭐 언론이고 다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서고. 왜냐면 그만큼 국민안전 장관으로서 절실하다는 얘기죠. 마음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안전 직원들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시 여기서 교육 끝나시고 하시면은 국민안전처 직원 만나면 한마디 해주세요. 고생 많다고. 예. 그리고 현장에서 있는 구조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여기 우리 소방의 신여리 국장이 여기 교육 중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봤지 않습니까? 텔레비에서 그 소방관들이 불 끄다 말고 라면 먹으면서 그 끼고 있는 장갑도 자기 돈으로 사 쓴다. 20%가 넘는 거예요. 노율, 부족품이. 그다음에 소방차, 그다음에 물 싣고 다니는 펌프차도 노율이 20.98%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중에 좀 거론이 되겠지만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소방특별교부세에서 여러분들 담배값 올랐죠? 거기서 세금 중에 20분의 1이 소방안전교부세로 저희 국민한테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예 시행령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앞으로 2015년, 16년, 17년까지는 75%를 무조건 장비하고 개인 하는 데 쓴다. 여러 가지 다른 부처에서 반대가 좀 있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우선 나는 내 직원인 소방관들의 목숨을 갖다 중요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착용하는 모든 그 장비에 대해서는 100% 채워줬습니다. 제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부족한 것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소방차를 포함해서 펌프카라든지 이 소방 저것도 작년, 올해, 내년까지 100% 노화율 제로시키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년도부터는 왜냐하면 매년 노화는 생기는 거니까 그것만 보충을 하면 교체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하루에 여러분들 평균 134번 화재가 일어난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근데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그 우리 소방 직원들은 1,800도 쪽으로 갔다가 그 옷 하나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장관이 그런 걸 갖다 책임 안 지면 되겠습니까? 많은 작년에 그거 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행령이 제가 넣어버렸어요. 아예. 75%는 여튼 3년 동안 무조건 쓴다 그러고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제가 장관 그만두더라도 그건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 저항을 하겠죠. 우리 소방관들이. 야, 네가 장관 너 뭘 하려고 우리들 불 속에 1,800도 뛰어들었는데 네가 옷 사야 되는데 네가 마음대로 바꾸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 저희들이 이제 왜냐면 이제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뭘 일을 하려면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빅데이터 들어가다 쭉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작년도에는 이제 우리 국민안전가 이제 준비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출범해야 되니까. 왜냐면 재작년 11월 달에 출범을 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주요 성과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통합적인 재난 안전 관리하고 안전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포인터 보입니까? 네. 그래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이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은 뭐냐? 100대가 절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중장기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작년 3월 30일 날 완성을 해가지고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총괄 조정 기능을 갖다 확립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하고 해경 특수구조대를 갖다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대응 기반을 갖다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재난에는 하려면 첫째로 국민들,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중앙정부입니다. 이게 세 가지. 여러분들 솥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세 개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네 개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도 세 개, 120도를 갖다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각도라고 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네 개 있는 것이 한쪽으로 엎어진답니다. 솥이. 그래서 그 솥을 갖다 삼정의 도, 옛날 선현들은 삼정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오도를 균형 잡는 것을. 마찬가지로 지자체하고 해야 되는데 지자체 연결 고리가 없었습니다. 국민안전처하고. 그래서 작년에 8월 30일 날 전 17개 시도에 안전실구로 해서 2급이 국장급이 실장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조직을 갖다 연결고리를 했습니다. 물론 인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5명을 지금 다 했었는데 저들이 판단한 거에 딱 절반만 받았습니다. 인원을. 그것도 상당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수를 갖다 한 명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550여 명을 갖다 이렇게 순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축을 담당하는 이 국민들 즉 민간하고 협업을 갖다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뭐 군에서 생활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나와서 장관을 하다 보니까 현대 사회라는 것은 고도의 협업을 하는 사회구나 하는 걸 갖다 절실히 느낍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혼자서 안전을 만들 수도 없고 중앙정부가 할 수도 없고 지자체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삼정의 도, 즉 이 솥에 세 다리가 있듯이 이 세 개가 다 동일해 이제 하나는 여러분들 손가락 비우면 엄지손가락은 짧고 굵지 않습니까? 가운데 손가락 길고 저거죠. 새끼손가락이 있죠. 이 세 개가 이렇게 되면 하나가 부러지면 솥은 엎어지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이 엎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사망자 수가 줄었죠. 그다음에 안전체감도가 여러분들 14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고 났는데 그때 안전체감도가 16% 됐습니다. 그 전에 13년도에는 29.8%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체감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는 33.5%로 세월호 이전까지 이제 조금 한 2% 정도 더 넘었죠. 이것은 저희들 국민안전처에서 국내 그 유수의 그 언론 여론조사 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매달 저는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발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 장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안전신문고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4년도에는 17건 했는데 지금은 여기 370건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는 410건 정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냐면 국민안전처의 모든 이런 정책들은 거의 탑다운식입니다. 근데 거기서 버텀업으로 하는 것이 즉 국민들이 실천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 100여 명, 100만여 명 됩니다. 100만 명. 정확하게 한 200명 더 되는 것 같은데 100만 건데 공무원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찾기가 어렵죠. 근데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국민들이 자기들이 사는 데서 어떤 위험 요소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럼 이 휴대폰에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저희들이 작년 2월 6일 날 출시해서 거기다 올렸는데 그 신고만 하시면 저희들이 일주일 안에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조치 결과를 그 신고신 국민한테 바로 회답을 드립니다. 그것을 갖다 해결하는 것이 거의 90% 정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는 나중에 나오지만 8월 달부터는 이것을 갖다가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앱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97만 건 정도 이렇게 받는데 상당히 정부에서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국민들이 다운받은 건 상당히 많은 거의 상위 1, 2등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2년 지나면 이것이 휴대폰을 바꾸잖아요. 2년 지나면. 그럼 이게 소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민안전처에서 삼성하고 LG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출시가 될 때 이번에 2월 19일 날 삼성에서 세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탑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아예 만들어질 때. 그래서 1년에 삼성에서 한 400만 대
그다음에 LG에서 한 100만 대 이렇게 출시를 하는데 거기에 선탑돼서 나오니까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이제 신고만 해주시면 저들이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갖다가 지난 올해 신년 그 대통령께 업무 보고할 때 국민안전처의 대표 브랜드로 하겠다. 안전신문고를. 왜냐하면 국민들 스스로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브랜드입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지금 하고 일단 잘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년도에는 올해는 이제 성과를 창출해내다. 물론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지 2년 차지만은 박근혜 정부가 된 지는 4년 차기 때문에 우리도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해서 그런데 3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목표를 일치해서 결과로 평가를 받겠다. 그다음에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장관이 어떤 현장 계속 나가겠다. 그래서 저는 테마별로 시기별로 매주 한 번씩 나갑니다. 현장에. 그리고 또 뭐 용산역 앞에 바닥에 뭐 균열이 생겼다면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한강 때문에 물이 좀 많이 방류가 되는 것 따르면 저는 한강 통제소 저기 여의도 본동에 있던데 거기 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있을 때는 국민안전 장관은 현장에 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모든 것은 국민과 함께 해야지 정부나 지자체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민간 협업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이 서로 참가하는 이런 정책을 갖다 하겠다 하고 딴 정부 부처 여러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일이 그 성과가 다 있죠. 근데 그것이 간접적으로 국민한테 미치지만은 국민안전에서 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그러면 나이가 어린 애들이라든지 또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라든지 또는 설사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불이 났으면 자기가 옮길 수 있는 만큼 옮겨줘야지 움직여주지 않으면 다 못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국민안전에서 하는 홍보를 갖다 하는 것을 전투로 생각하자. 여러분들 재난을 갖다 대응할 때는 대개 4단계로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방, 그다음에 대비, 그다음에 사고 나서 대응, 그다음에 피해가 나는 것을 갖다 복구하는 이 단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실시하고 있는 그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2월 달부터 4월 달에 국가안전 대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했는데 저던데 작년엔 전수조사라는 말에 107만 건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것을 갖다 좀 집중하자, 좀 포커스를 이렇게 좁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는 49만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일반 국민들이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가들을 좀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안전산업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소방하고 방재 이걸 보니까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그 안전산업 보니까 한 20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블루오션이죠. 그래서 안전산업부도 좀 연결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전신문고 말씀드린 게 이것이 10일 현재 16만 16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16만 건으로는 아까 하이니 법칙에서 300으로 나누면은 한 570건의 대형 사고를 막는 그런 숫자적으로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570건의 큰 사고를 막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국민들의 힘으로. 그래서 이것을 갖다 국민안전처의 대표 브랜드로 안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삼성이나 대기업에서도 LG에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 이삭죽기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받던 이렇게 국민들이 받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공중전으로 해서 그냥 뿌려버리는 거죠. 하여튼 이 새로 나오는 그런 휴대폰에는 전부 다 이게 선 탑재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이런 기업에서도 안전문화 의식을 갖다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산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든지 소방교부세를 갖다 계속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운영을 1년에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안전교부세는 4,147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안전교부세는 5,141억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조 원 정도는 제가 그때 이 어떤 재난이 나거나 사고 났을 때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는 돈을 갖다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갖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지자체장들께서도 이제 열심히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7가지에서 뭐 자연재난, 교통사고, 화재 이런 걸 해가지고 안전지수를 갖다 발표를 합니다. 작년에 할 때 상당히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좀 뭐 저항인 건 아니고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잘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작년에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안전도가 파란 색깔인데 자기가 하는 데는 빨간 색깔 돼버리면 다음에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자체장들이나 그 선출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 써라 해가지고 아주 언론한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어느 데는 이렇게 파란 데가 있는데 어느 데 빨고면은 이 지자체장은 신경이 쓰이겠죠. 뭐 자기가 그만두려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생활 안전 지도도 자기 딸이 하여튼 밤에 오는데 이것만 딱 누르면은 아 지금 여기 집에 우리 집 가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것이 다 확인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이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 갖다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용을 줘서 어떻게 하면 더 사용하시기 편리하고 이런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애 주기별 이제 교육인데 어떤 사람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래서 전 60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어릴 때 제가 겪고 또 부모가 돼서 애도 키워보고 또 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여 살리려면. 그다음에 나이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인생의 한 제너레이션 60년이니까. 근데 60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이 긴 시간 60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런 그동안 국민이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그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방법이 뭐냐?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저는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19대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통과시킨 우리 국회 의원분들 저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뼈 때리는데 근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 나면 거기 조금 이렇게 근육 붙여서 쓰고 또 사고 나면 또 거기 근육 붙여서 쓰고 이러니까는 저게 없는데 이제 이 법이 통과돼서 이것은 이제 예산이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재정법이기 때문에 이 국민안전진흥기본법은 내년도 5월 말이 돼야지 이제 발효가 돼서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됐으면 국회 통과가 안 됐으면 국회의원분들이 50% 이상 바뀌었으니까 또 다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년에 된다, 올해 된다 그래도 내년에 되는 게 아니라 후년에 또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년 동안 국민들은 또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죠. 지진도 체험하고. 근데 이것이 지금 132개가 있는데 굉장히 난립되고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준 프로토타입 만들고 울산이라는 데는 산단이 있으니까 화학과 등에 대해서 특별한 거기 맞춤형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지자체로부터 이제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어디부터 할 건가를 갖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관련된 매뉴얼이 5,30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바인더로.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는 모두 근거 법까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장에서 작동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5,301개가 있으니까 거기는 주무장관도 자기 부처에 매뉴얼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지금 400여 개, 하여튼 한 기간에 한 개씩 만들고 물론 지금 현재 있는 5,301개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부터 모든 것을 행동 위주로, 행동 수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제 중앙재난상황실에는 항상 그것이 제 책상 앞에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그리고 제 휴대폰에도 기록이 돼 있고, 입력이 돼 있고. 그래서 핵심 위주로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어느 분들은 그래요. 지금 언제 이 매뉴얼이 완성이 되냐고. 그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너는 참 무지하구나. 그리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머리를 안 쓰는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인간의 욕망이 또 사회적인 조건이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완성된 매뉴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이 매뉴얼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고 나면 또 바꾸고, 사고 나면 미리 바꾸고, 예측해서 바꾸고, 또 사고 나면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 매뉴얼은 계속 바꿔나가는 책이지 그것이 완성되는 책은 아니다. 완성되는 것은 매뉴얼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도 활용을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ICT도 많이 발전되고 제가 미국 가 보니까는 제이 존슨 장관, 그 국토부 장관 만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인터넷이 우리나라가 제일 더 빠르더라고요. 거기는 상당히 미국은 그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된 ICT 이런 걸 활용하면은 또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상당한 그런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에 신고하는 전화가 21개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막 거짓말도 허위 신고도 오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10월 28일 정도 하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딱 3개를 했습니다. 이 선호들 조사니까 인지도고 선호들 조사니까 119, 112. 그래서 재난은 119, 치안이나 이런 것은 범죄라는 것은 112. 그 다음에 나머지 상담하는 전화는 110으로 이렇게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난사고인데도 사람이 정신이 없잖아요. 사고가 나면은. 그러면 재난사고라도 112로 전화해도 이것이 동시에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있죠. 지금은 현재 시스템은 그래서 불이 나는데 112로 하면 다시 또 거기서 다시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가지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동시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꿉니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상황실은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이고 설날이나 추석날을 포함해서 매일 아침 장관이 주재하는 상보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여기 안에 아까 말씀드렸 여기 우리 위 총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재난상황실에는 군사 상황을 제한 나머지 모든 해외까지 포함해서 사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 관련된 사항은 다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10분 이내에 중요한 사고는 저한테 10분 이내에 보고되도록 갖춰놨습니다. 10분 안에 보고 안 하면 처벌합니다. 제가 처벌을 안 하는 저거지만은 딴 거는 다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보고가 늦으면 저는 처벌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상황실에도. 이 안에 근데 지금 저기 이호도에, 독도에, 그다음에 백령도 북방 해변, 바닷속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군사상을 제한다 했는데 여기 공군도 계시겠지만은 RTDS 또 RTDS는 우리 군용기가 움직이는 모든 민항기를 포함해서 또 NTDS는 해군에서 상선을 포함해서 모든 민간 선박을 포함해서 군함이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 상시에서는 물론 그 두 가지는 비밀이기 때문에 저만 보지만은 그까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여태까지는 상당히 사고 나면 뭐 군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소방도 나오고 뭐 이렇게 민간들도 나오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초동 조치는 땅에서는 소방서장이 하는 겁니다. 바다에서는 해경서장이 합니다. 그리고 복구하고 수습하는 단계에서는 지자체 부단체장, 그러니까 부지사 또는 부시장, 부청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는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거기에 투입되는 군을 포함해서 다 그것은 육상에서 소방서장, 해경에는 해경서장한테, 바다에서는 해경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에는 지금 이 육상하고 해상에, 근데 지금 육상에는 수도권하고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전에는 남양주시에 119가 있었어요. 중앙 119가. 그러니까는 저 밑에 해남이라는 데면 어떤 헬기 타고 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대구, 영남권에 이제 본부를 두고, 그다음에 충청하고 강원권, 그다음에 호남권, 그래서 4개를 갖다 전진 배치시켰고, 해양에 대한 것도 부산에만 본부가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 목포하고 동해에다가 구조대를 갖다 신설해서 바다에서는 1시간, 육사에서 30분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골든타임입니다. 근데 지금 일부 저쪽 제주도 쪽하고 저쪽 NL 쪽에는 좀 이제 거기 갭이 생기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제주도에다가도 더 이제 추가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 소방, 산림청, 해경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 망이 통신망이 좀 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일원화 시켜가지고 원래 계획은 내년도까지 하는데 지금 쭉 해보고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연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2조가 넘는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하는데 여하튼 사람이 한 가지 말로 해야지 여러 가지 말로 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지금 구급 물품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파주고 지금 함양에만 있었는데 이거를 1시간 내에 전국 어디서 재난이 나더라도 즉시 구급 물품을 갖다 줄 수 있도록 전부 다 전진 배치를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마찬가지 기업의 그 협조가 컸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기업명을 갖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적고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시간 한 2분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릴 때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 어떤 한국의 상을 갖다 말씀드렸는데 큰 걸로 기대하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진리는 굉장히 평범하고 또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죠. 사실 별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욕망과 소망을 갖다 얼마나 서로 지혜롭게 해야 되느냐. 저는 욕망을 갖다 완전히 100% 제거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욕망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절제하고 지혜롭게 소망을 크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바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저를 포함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방관들들 또 바다에 지금 이 시간에도 북쪽에 떠들어가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또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가는데 지금 우리 해경 배가 배의 4분의 1이 지금 바다에 항상 떠 있습니다. 어딘가에 떠 있습니다. 국민들의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래요. 너희들 국민의 안전이 지키는데 너희들 안전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러면 너도 네가 잘못되면은 네 처나 가족이나 자식들이 또 부모님들이 슬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해라. 그러면서 안전도 생각해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익이 되겠지만은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안전에 어떤 저고 또 거기서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 가족들이 어떤 슬픔을 가질까를 좀 생각하면서 조금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한테 이런 좋은 시간을 주셔서 고맙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도 또 혹시라도 초심을 잃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 제가 맨 처음에 재작년 11월 20일 날 가방 하나 들고 원룸에 그 강화문 그 근처에 원룸에 들어간 그때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안전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